빵. 아니 누가 방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조금 당황스럽네. 뭐가 당황스럽냐. 카프 형님 영상을 보면 멀쩡한 차가 있지만 자꾸 신차를 뽑고 싶어져요. 이빨로 먹고 산다는 건 카프 형님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덜덜. 와, 야, 이빨로 먹고 산다고? 아. 아니 뭐 본인 눈에 그렇게 보이면은 뭐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지만 저는 이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살면서. 거기에는 합리화가 있지 논리가 없어요. 저는 진짜 뭐 여러분 비웃으셔도 되지만 정직으로 먹고 삽니다. 저.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가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빨로 먹고 사는 사람은 대가리는 좋지만 그 말을 교묘하게 하는 게 이빨로 먹고 사는 거지. 이빨로 먹고 산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비하거든. 자, 여러분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형님들. 좋아요. 자, 여러분 빨리 시비 걸어주세요. 또 제가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텐션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끝장 토론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접 경험을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토론을 보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히읗자 들어가는 튜닝 카들은 어떤 건가요? 히읗자 들어가는 튜닝 카가 무슨 뜻입니까? 히읗자 들어가는 게 뭐야? 렌트카 튜닝카요? 그거는 렌트카 업체의 차죠. 추적님은 렌트에 대한 그 정의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렌트라는 거는 그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등록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추적님이라도 친구라도 누구나 사업자를 내고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있죠. 적어도 한 30억은 있어야 될 거야. 차가 최소 있어야 되는 그 대수가 있거든. 그럼 그 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게 렌트카예요. 그럼 그 렌트카는 그 회사, 렌트카 회사의 소유의 차잖아. 튜닝을 하든 말든 지 맘이지. 왜? 계속 내가 들고 갈 차거든. 이게 나중에 팔 때는 그것도 현금차로 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이 렌트로 되어 있지만 그 렌트카 회사의 개인적인 그 차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장기 렌트라는 건 계약자가 있는 거고 금융사가 소유자예요. 렌트카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금융사가 하나의 렌트카 회사지만 그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렌트랑 장기 렌트랑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실질적으로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렌트카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캐피탈이. 예를 들어 KB 캐피탈에서 내가 차 다 부숴먹고 감가에 내한테 청구 오지 않을 만큼 전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납을 했다. 그 차가 존나 족같아졌다. 그래서 뭐 KB 캐피탈에서 조홍래님 다시는 차 안 내려줘야지 생각했다 치자. 그럼 다른 캐피탈 존나 많잖아. 그 다 부셔먹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부셔먹는다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빨리 시비 걸어줘. 딱 전손만큼이요? 전손만큼이라는 건 전손이 아니라는 겁니까? 전손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반납을 할 때 원복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 부셔지는 상태야. 그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다 부셔먹은 채로 내가 계속 타고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한 군데가 부셔졌어. 면책금 30만 내고 수리를 하겠지. 또 사고 내서 내가 60개월 타면서 사고를 200번 냈다고 치자. 그때마다 그냥 30만 원씩 면책금이 나갔겠죠. 근데 그 차가 이제 고장나서 수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수리비 자체가 내 자차 수리에 대한 면책금이 30만 원이 최대 한도인 거고, 우리가 다시 팔려고 할 때 내 차를, 많이 난 내 차를 감가가 되잖아. 중고값 자체가 이 가치 보존을 못 하잖아. 근데 장기 렌트는 그냥 반납할 수 있다는 거지. 가치 보존이 안 됐던 그 감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근데 저도 그런 상황까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옥래님 말처럼 다 부셔먹고 반납해가지고 KB캐피탈이 동네 그 양반한테 차 내려주면 줬다겠는데? 줬다는 거야. 그러면 뭐 다른 캐피탈에서 하면 되지. 근데 옥래님, 제가 말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가정을 했을 때 내 의견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일단 주셨던 상황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뭐 흔하지는 않죠. 그리고 사고가 그만큼 많이 났다면 중대과실도 있을 거야. 음주 사고나 이런 뭐 중대과실은 면책금 안 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좋죠. 뭐 차 좋죠. 당연히 뽑기만 하면. 레인지로버도 그렇고 요즘 아우디도 그렇고 출고하면 계속 경고등 뜨고. 에이전시 직원이 제시해주는 심사 후에 보증금 비율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분 신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그분 말씀에서만 의존해서 판단해. 그렇지, 그게 항상 문제거든. 확신이 안 섰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교차 검증은 뭘 교차 검증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교차 검증을 말씀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어느 금융사에 1,000만 원 보증금 들어가면 월 남료가 내려가겠죠. 그럼 60개월 총 다 합치면은 280만 원이 내려가. 1,000만 원 보증금, 내 어차피 돌려받을 내 1,000만 원을 예치해서 280만 원이 내려가면 존나 크잖아. 근데 어디는 1,000만 원 넣었는데 10만 원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런 금융사는 보증금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왜 넣느냐? 그런 금융사라 하더라도 내가 무보증 승인이 도저히 안 나오는 자격 조건인 거지. 그런 경우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문 마주치면
눈쌍호. 아, 눈 마주치면 문이 아니고 오타구나. 그럼 저는 해외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 눈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떤가에 달려 있겠죠. 그 사람이 눈빛이 좀 약간 안 이꼽다 하더라도 일단 인사하고, 그래도 안 이꼽다면 나에게 시비를 걸 생각인 거고, 내가 인사했을 때 그 사람도 웃어주면 뭐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는데요. 제시하는 비율과 AA의 주장의 차이가 없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비율과 에이전시 직원분의 주장의 차이가. 아, 심사를 봤는데 금융사에서 20% 승인이 떨어졌는데 보증금. 이제 직원이 30% 내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에이전시에서 굳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짓을 하는 경우는 이거죠. 예를 들어 20%를 넣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근데 30% 넣으면 뭐 97만 원이 된다 치자. 근데 30% 넣으세요 하고 98만 원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중간에 만 원, 60개월이면 60만 원, 적어도 지가 50만 원 더 먹겠지. 그런 경우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뭔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좀 족같은. No, God, please, no, no, no. 제일 귀여운 그 장난질하는 영업 전략이 뭔지 압니까? 대인이 무제한이고 대물이 1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도권 사는 게 아니면 대물 1억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1억 이상이. 1억에서 뭐 2억이 된다든지 3억이 된다든지 5억이 된다든지 금융사마다 이 베레이션이 달라요. 근데 1억에서 3억이 되는데 3천 얼마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2천 얼마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4천 원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 한 달에 2, 3천 원인데 대물이 아주 안전하게 3억이 된다 하면은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1년치로 따져야 되잖아. 그러면 5만 원 가까이 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차를 그냥 구매할 때 대물을 올린다고 해봤자 1년치 그 금액이 얼마 안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몇만 원일 거야. 그거랑 비슷해. 근데 한 달에 일하고 하면은 3천 원이나 4천 원이나 2천 원이나 거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2,800원 올라가는데 내가 3,500원 올리는 거야. 그럼 그 차이가 그래봤자 뭐 700원이잖아. 그러면은 7 곱하기 60하면 6, 7, 42. 내가 3, 4만 원 더 먹는 거야. 그런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3, 4만 원 그 귀엽다 하고 봐줘라. 그런 장난치는 놈이면 큰 장난은 안 치는 놈이거든. 지 수수료 3만 원 더 먹으려고 하는 거면 큰 장난을 안 치는 놈이라고 반대로 믿어줘도 되는 거지. 큰 장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장난치는 새끼가 그 2, 3천 원짜리 하겠나? 돼지 같은 놈. 5만 시비를 다 걸어줘 빨리. 리스는 이게 맞지, 렌트는 이게 맞지. 이럴 때는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됐냐? 저 새끼가 저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맞는 말이냐? 제가 지금 요즘 조금 시간이 살짝 있어가지고 자동차 구매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몇 개를 봐요. 그러면은 진짜 업계에 종사 저같이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든 이거를 완전 전문으로 영업만 하는 사람이든 카마스터들이 그래도 좀 신뢰는 있지. 차를 그냥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든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우리가 다 믿지는 않지만 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저자가 개소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약간의 신뢰를 가지고 보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저라고 다 많은 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개소리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는 그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확신에 차서 이제 영상으로 얘기하는데 그 댓글들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양산하고 있는 거. 아, 그래서 이랬던 거군요. 저래서 저랬던 거군요. 이러면서. 와, 이게 대놓고 저격을 하면은 남을 욕보이는 거니까 내가 못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컨텐츠로 끌고 와서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튜닝하는 거요? 튜정님은 제 구독자가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긴 했는데 제 영상을 아무것도 안 보셨네요. 제가 자동차 리뷰 올리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올린 게 제 540 차량입니다. 튜닝이 중복 투자가 많았으니까 지금 달려있는 것만 말고 전부 다 이때까지 그 차에 들어간 거 치면 한 5천만 원 썼어요, 제가. 아, 웅래님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20대가 보험료가 비싸니까 장기 렌트로 간다. 그것도 만 26세가 이상이 됐을 때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 만 21세로는 안 되거든, 애초에. 중반이라는 게 애매한데 여러분 장기 렌트는 만 21세 이상이거나 만 26세 이상이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번투엘님, 제 영상들을 다른 거를 많이 보세요. 1만 킬로를 타든 내가 한 달에 5만 킬로를 타든 그게 장기 렌트나 리스 하느냐, 일시불 하느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영향을 주는 거를 고려하려면 차종부터 내 생활 패턴까지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값이 올라갈 차야. 자연흡기 4.0 이런 거라든지 나중에 클래식카가 돼가지고 값이 막 올라갈 차야. 내가 한 2, 30년 소장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면은 이거는 10억씩 갈 수도 있는 차야. 와우. 그러면 그런 차면은 당연히 주행거리가 존나 작아야겠지. 그럼 일시불 사야지. 자, 그리고 보험료 얘기를 다시 했을 때 장기 렌트를 한다기보다 수입 장기 렌트, 그러니까 리스가 아니라 렌트를 할 가치가 있냐 이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28이야. 만 26세야. 보험료가 300만 원씩 나와. 그럼 장기 렌트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더 좋은 건 뭐다?
엄마 아빠 이름으로 리스를 해서 내가 타면 되죠. 보통 어릴 때는 아빠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빠가 무사고가 길면 아빠 이름으로 차 내려서 살 때도 공동명의로 아빠 1 나 99 해서 아빠가 보험해서 나를 추가해서 타잖아요. 리스도 똑같지. 아빠가 하고 보험 가입할 때 아들도 운전 가능하게 넣어주면 되지. 형님들 좋아요 댓글 돈 많이 받아.